오늘 긴급 조정이라는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아예 노동법이라는 걸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접근하기에 좀 어려운 주제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마 이 내용으로 접근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접근을 할 때는 뭐 와닿는 게 이제 임금에 관한 부분들이나 휴게 시간,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와닿다 보니 아마 요걸로 많이 시작들 했을 텐데 최근에 엄청 핫했죠.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뭐 다행히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잘 해결이 됐죠. 된 상황입니다만 어, 경제단체들이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서 긴급조정권을 즉각적으로 발동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내용도 있었고요. 심지어 법원도 파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었고 실제 이제 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파업을 하더라도 수원지법에서 요런 어떤 그 일은 꼭 해야지만 회사에 손해를 미치지 않으니까 해야 됩니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요거까지 얘기를 하면 너무 일이 커지니까 그거는 우리 노동법 2 할 때, 노동법 2 할 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 노동조합법 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협상이 불발할 때는 정부가 긴급 조정을 할 게 유력하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마지막 사후조정 조립해서 여기에 또 중노위원장이 등장을 하죠. 예. 뭐 이것도 노동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겠지만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고 노동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심제로 가게 되면 그렇죠? 우리 1심, 2심, 3심 이렇게 있죠. 3심제로 가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행정적 절차, 행정구제, 행정심판의 개념입니다. 정확하게는 요 걸 통해서 좀 빨리 끝내자라고 하는 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고 직접 조정을 하고 마지막 사후 조정까지 하고 요건은 되지만 신중히 해야 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긴급 조정의 요건이 되지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국무총리가 심지어 긴급 조정권을 꺼냈고 뭐 마지막 기회에 삼성 노사의 타협을 압박하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찾아보지 않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 특히 마침 또 우리 막 증시 자체가 엄청 화랑이죠. 최근에는 이제 9,000포인트를 못 넘고 8,000포인트에서 8,000포인트 중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하고 우리 하이닉스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대한민국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파업까지 하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사람들이 한국 산업에 대해서도 물음표 찍고 할 테니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라는 얘기들이 나왔고 그때 우리가 긴급 조정을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긴급 조정이 뭔지 한번 봅시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금치 상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실제로 저랑 이제 같이 수업을 하시게 되면 단순히 그냥 법에 있는 내용들이 원래 여러분들 뭐 법전을 보셨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본서를 좀 봐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워요. 말도 어렵고 뭐 막 되게 복잡하게 내용들을 넣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중간에 관련된 뉴스들이나 아니면은 그때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서 나중에 근데 다시 생각할 때 좀 쉬우라고 좀 넣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상 단 4차례밖에 없던 게 긴급조정권이에요. 근데 이게 뭔지 보시면 노조법에 76조에 명시된 제도로 국민 경제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정부가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중재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긴급조정권이라고 하고요. 예를 뭐 좀 쉽게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헌법에서 노조법에 있는 내용들 위에 있는 헌법에서 보면 노동 3권이라는 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결권,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권리, 모일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단체 교섭권,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뭐 교섭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 행동권, 까지 요 세 개를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하고 노동 3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한을 하려면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를 그냥 진짜 요거는
만약에 쟁의행위를 흔히 얘기하는 파업을 하게 되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사람 일반 공익들이 뭐 이동하는데 너무 힘들고 이런 것들을 긴급 조정이라는 거를 통해서 강제로 파업을 중단시키고 중재하는 게 76조에 있어요. 근데 제목을 보시면 단 4차례밖에 안 됐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률에 있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동안 발동된 적이 대한민국 재정 역사상 4번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는 순간 강력한 강제력이 발생한답니다. 공포된 즉시 노조는 진행 중인 파업을 중단해야 되고 30일 동안은 어떠한 쟁의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태에서 긴급조정권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당장 지금 뭐 증시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파업을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가적인 망신에 뭐 세계적인 뭐 이런 거 하느니 그냥 긴급조정권 바로 발동하면 30일 동안 쟁의행위할 수 없으니까 발동합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뭐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뭐 불법 파업이라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하고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30일 이내에 노사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로 단체협약 내용을 결정하는 중재재정이라는 걸 내릴 수 있어요. 뭐 중재재정의 법적 성격 이런 것도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에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중재에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니네 단체협약이야 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못 싸우게 했죠. 그리고 파업 못하게 했지 30일 동안. 그 사이에 합의 못 보면 그냥 이걸로 끝내버려라고 하는 거지. 얘는 법원의 확정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에요. 법원에서 판결 내린 거랑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긴급조정 최초 발동된 게 1969년도에 대한조선공사, 현재 한진중공업 파업이었고 두 번째가 1993년도에 현대자동차 총파업이었고요. 세 번째는 2005년도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이 있었어요. 조종사 노조만 노조가 파업을 했었고 네 번째는 그해 연말에 대한항공의 조종사 노조 파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4번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긴급 조정이라는 게 이런 내용이다. 이제는 누구 뭐 만나서 근데 이제 한번 쫙 끝났으니까 살짝 살짝 그 핫한 뉴스는 아니지만 누군가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겠죠. 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있고 걔는 헌법상에 있는 노동 3권의 단체 행동권을 제한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번밖에 없었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지우고 올 걸. 그래서 실제로 이 내용이 어떻게 있는지를 보면 25년도에 실제 구급 시험에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긴급 조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법률로서만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또 시험 공부할 때 외울 거야. 그게 아니라 이래서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래서 생초보 특강이지만 제목이 뭐였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법 상식. 그래서 우리 25년도에 구급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긴급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짠 다시 긴급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는 게 나왔고 한번 볼까요?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 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 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3번 관계 당사자는 긴급 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 행위를 제기할 수 없다.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이네요. 그쵸?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의 정답은 굳이 따로 얘기를 안 할 건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험 공부를 할 거니까, 그쵸? 우리는 그거를, 네. 잠깐 여기다 써볼게요. 우리는 그거를 조문하고 판례라고 합니다. 그 조문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법전에 있는 내용이고요. 판례는 그 법전에 있는 내용을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긴급조정은 역사상 4번밖에 없다라고 했었죠. 예, 그리고 대부분 긴급조정권이 발동되고 끝났어요. 그냥 중재까지 가지 않고 합의 보고 끝났습니다. 예, 왜냐면 엄청나게 센 거잖아. 딱 보고 야 니네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긴급조정권 발동할 거야. 30일 동안 쟁행이 중지. 그러면 30일 버티고 있다가 30일 뒤에 다시 파업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라 대부분 그 안에서 합의 보고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을까?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건을 가지고 법원까지 가서 물어보고 서로 다퉜던 적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긴급조정은 대부분 다 조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법전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공부를 하면서는 제가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판례가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요. 조문이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는 성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특히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조문에 임금이라는 말이 나왔다? 근데 그러면 얘가 임금이야 아니야 라는 게 조문에 다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아규먼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누가 판단해줘요? 법원에서 판단을 해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단이 결정이 된 거 1심, 2심, 3심이니까 그쵸? 뭐 지방법원 그리고 뭐 중앙법원 넘어가서 고등법원, 대법원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된 게 끝이니까 걔를 우리는 결정된 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판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가 있고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조문 더하기 판례라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긴급 조정은 조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다. 왜? 판례가 없으니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판례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요거는 다른 문제 또 우리 요거 말고 우리 다음에 노동법 상식에 판례가 중심적으로 되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생초보에서 보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 외우는 사람은 법 공부하면 된다. 법대 가라. 너 사법고시 봐라. 요즘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라는 얘기들을 예전에 되게 많이 했었죠. 근데 실제로 법은 외우는 학문이 아니라 해석학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쵸? 그리고 그 단어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요건들이 있고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공부하는 해석학의 개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달달달달 외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딱 좋지. 근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봤던 문제들은 어떤 조문에서 근간에서 나오냐라고 딱 보면 이거는 노조법입니다. 그쵸? 네, 노동조합법이에요. 노동조합법입니다. 네, 정확하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이거 잘 좀 지울걸 다시 쓸게요. 네, 조정법이고요. 우리는 요거를 그냥 크게 쓰겠습니다. 노동조합법에 있어요. 그래서 5절에 긴급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76조부터 아까 앞에 있던 내용들이 쭉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련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그러면 보통 우리가 공익사업 요건, 공익사업 규모 그리고 성질의 요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상 위태롭게 할 의미 현저하는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요건이 되는 거지. 그치? 조문 안에서도 조문만 보는 게 아니라 그쵸? 긴급조정 결정을 할 때는 중앙노동위 위원장 의견 들어야 되고 결정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이유를 붙여서 공표원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해야 된다. 쟁의행위 중지해야 되고 30일 동안 할 수 없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통고 받으면 지체 없이 조정 개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 위반하고 파업하면 라는 것들이 요렇게 있지. 근데 문제는 자 봐봐요. 우리 공부할 때 얘만 놓고서 내가 이거를 외우겠다. 뭐 얘는 다행히 판례는 없어. 근데 외우겠다.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외우려면 머리가 아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기본 이론 들어가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듭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문장이 있잖아. 조문 아까 있었던 조문들이 있지. 뭐 얘를 가지고서 쪼개서 우리 공부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긴급 조정의 결정 요건, 실질적 요건이 있고 형식적 요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 이제 공부하게 되면 많이 볼 텐데 실제로 필요한 요건이 존재할 거고 형식적으로 있어야 되는 요건들이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보통 요건은 두 개로 나누는 게 일반적이에요. 실질적, 형식적 또는 절차적 요건이라고 한다고. 실질적 요건은 쟁의행위 발생, 공익사업에 관한 것, 큰 규모 특별한 성질. 아까 보여준 거 그치? 그리고 현저한 국민 경제에 해를 미치거나 일상생활에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형식적으로는 중앙노동제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지만 얘가 긴급조정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공표하고 통고가 있는데 지체 없이 공표해야 됩니다. 신문, 라디오 등이라는 게 032조라고 되어 있는데 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노동조합법의 본법이죠. 예, 법이라고 합니다. 본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봤더니 얘를 행정부에서 뭔가 하기 위한 절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통령령이라고 불리우는 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을 만들고요. 이거는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보통 누가 만들어요?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 입법부에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필요한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용노동부 장관령이라고 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법 공부할 때 보면은 3단 비교표라는 거 많이 볼 거예요. 본법이 있고 본법에서 해석하는 영이 있고 영에 필요한 규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없지만 이 내용은 한번 봐야겠지? 그치? 긴급조정의 효력은 관계 당사자의 행위 중지 즉시 30일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그래서 긴급조정의 결정 요건이 있고 이 요건이 충족하면 뭐가 돼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은 요건과 효력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어요. 첫 시간이라 말이 좀 많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상식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긴급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법으로 만들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추가로 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보하면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고 중재회부는 중앙노동위 위원장이 15일 이내에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일단 조정을 먼저 하고 조정이 안 되면 15일 이내에 중재회부 뭐 중재회부에서 중재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중재 재정하면 어떻게 된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법학 공부라는 건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흐름들을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판례가 없지만 이런 조문에 있는 어떤 용어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아규먼트가 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고 어떤 걸 우리가 판례로 보는지 같은 걸 얹어서 보게 되는 거죠. 긴급조정 사건은 관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중재 신청 또는 중앙노동위 위원장의 중재회부 결정으로 해서 사건을 중재하게 된다. 이거는 또 중재의 요건들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다? 요건과 효과로 연결될 거고 요건과 효과, 요건과 효과, 효과가 안 될 때는 또 요건과 효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심지어 이제 판례가 많은 형태의 문제들도 존재를 한다 그랬죠. 그럴 때는 판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실제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 그러면 조문하고 판례가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판례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긴급조정이라는 최근에 핫했던 사건을 바탕으로 생초보 특강 첫 번째 얘기를 해봤고 자
법학 공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단순히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엄청나게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외워서 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험 범위가 너무 많죠. 그리고 뭐 우리 20문제 풀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외워가지고 할 수 있냐?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조문 자체, 복잡한 법조문을 이렇게 표 형태로 구현을 해서 아니면은 요건으로 따로 구분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연결고리를 잡아내는 그런 과정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생초보 특강 첫 번째 시간으로 긴급 조정,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법 상식 첫 번째 긴급 조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뭐 오늘 같은 강의 앞으로 3개 더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대충 봐도 어떤 느낌이다? 오늘은 조문만 얘기했으니까 이제 판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지, 그치? 예. 그럼 넌 어떤 경우에 우리가 판례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판례가 시험 문제 보기로도 나오는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인에게 행복을 드리는 만복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법 상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로자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근로자성, 사용자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 이 사람이 사용자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노동법 공부 안 하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뭐 이렇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쵸? 예, 근데 진짜 중요해요. 거기다가 문제가 뭐냐면 법전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라고 하는 걸 한 줄로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되게 복잡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근로기준법에 있는 한 줄로 갖고서 표현을 우리가 다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긴급조정은 조문에서 대부분 끝났다라고 얘기했지만 얘는 이제 판례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로자성이라는 게 인정이 되고 안 되는 게 왜 중요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근로자만 받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퇴직금이 있지. 그치? 근데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프리랜서라는 표현들 요즘 되게 많이 쓰죠. 대표적으로 프리랜서가 많이 되는 게 뭐 디자인 같은 거 하시는 분들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그냥 여러 회사의 일을 같이 하시기도 하고, 그쵸? 뭐 우리 그러면 보통 사업소득으로 받고 아니면 뭐 3.3 띄어서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대로 퇴직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4대 보험, 그쵸? 4대 보험을 들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연차 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적용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거는 일단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근로자성이라는 이슈는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근로자성은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봐야 되는 근로자성의 이슈가 있고요. 노동조합법에서 봐야 되는 근로자성의 이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법에서의 근로자성 이슈는 물론 나중에 또 한번 얘기를 길게 더 하겠지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냐 없냐, 노동조합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라는 게 엄청나게 큰 이슈였어요. 물론 이제 개정법이 되면서 이 이슈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쵸? 거기서 봐야 되는 근로자성과 우리 근로기준법에서 봐야 되는 근로자성이 좀 다르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이 기사를 보면 요즘 우리가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점점, 그쵸? 그러면서 일을 하는 형태에 따라서 저 사람이 근로자냐 아니냐라고 판단하기에 되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즘 여러 판례들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헬스 트레이너 판례가 있었고요. 왜냐면은 요 판례 전에는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었단 말이지.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배달라이더 분들, 배달라이더 분들도 근로자냐 아니냐. 근데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그냥 자기 사업하는 분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정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 것만 하면, 그쵸? 예달에 배 땡땡 이런 데서만 하시게 되면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판례를 하나 갖고 와봤는데
헬스 트레이너의 근로자성, 매일 노동뉴스의 판례예요. 법원이 헬스장이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했대요. 지정 장소의 강습이나 근태 관리까지 엄격해서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1, 2심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대요. 예. 우리 잠깐 찍고 넘어가 봅시다. 전 시간에 우리 중앙노동위원회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 노동사건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오심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뭐가 있냐면 진오위가 있고요.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복하면 중노위가 있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도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1심이에요. 그리고 또 가면 뭘로 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쵸? 얘가 2심이에요. 그 다음 가는 게 뭐예요?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에서 그냥 판결 나면 끝.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걸 뭐라 그래요? 판례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 판례는 그러니까 1심이나 2심에서의 참고는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진 않거든. 그리고 보통 여기서 기존에 있던 판례랑 내용이 좀 바뀌면 우리는 판례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는 실질적인 오심제라고 얘기를 했죠. 아마 얘도 이 사건도 진노위 갔다가 중노위 갔다가 행정심판 갔다가 고등법원 왔다가 대법원까지 왔을 거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얘는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게 걸려요. 되게 빨리 끝나는데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막 어떤 사건은 3년째 1심도 아직 안 그러니까 뭐야 3년째 아직 첫 번째 법원에서 하는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뭐 신분 절차도 벌려지지 않았고, 예,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는 중간에 뭐 신분 절차도 있어야 되고, 그쵸? 증거도 확인하고 뭐 이러지 않아, 그치? 뭐 그런 거 없이 뭐 3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자체에 사건이 너무 많아갖고 대법원에서 그렇게 빨리 끝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오래 걸리지. 되게 오래 걸렸을 거야. 그래서 퇴직금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을 했답니다. 이게 주문이라는 표현이 우리 물건 살 때 그 주문이 아니라 예, 판사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는 걸 주문이라고 해요. 헬스장 쪽의 지시로 업무한 부분이 중요한 근거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이 안은 내용은 제가 원래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각색을 한 건데 대부분 이런 사건들은 어디서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면 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 퇴직금 받아야 되는데 퇴직금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용자는 뭐라 그래요? 아니 근로자가 아닌데 내가 왜 퇴직금을 줍니까? 라고 해가지고 대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반대인 사람은 전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퇴직금 못 받은 돈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로자예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사용자는 제가 업무 지시한 적도 없고요. 뭐 한 적도 없고 그냥 헬스장의 특정 부분을 빌려서 일을 하는 트레이너였을 뿐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라고 주장을 하겠지.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기본급하고 성과급이 있었대요. 그래서 얘를 임금이래. 임금을 받으니까 일단 근로자. 재판부는 지정된 장소에서 강습을 하라고 했대.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강습을 못하라고 했대. 못하는 거지. 개별 레슨도 금지돼 있었대. 근태가 엄격히 관리됐대.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거를 지휘 감독의 지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 뒤에 가서 실제 근로자성 얘기할 때는 지휘 감독이라는 얘기가 되게 포인트로 들어갈 거예요. 예. 지휘 감독의 지표. 실제 A씨는 그러니까 내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나 근로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죠. 매일 오후 2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해야 되고 외출할 때는 팀장에게 보고까지 했대. 그러면 사업자라고 말하기에는 3번 청소 회원관리 주말장지표 작성 등 다른 업무를 헬스장 소속 직원들을 통해 지시받았대. 그리고 B사 대표의 무죄 선고는 뭐 이거는 좀 다른 사건인데 이 헬스장의 회사 이름이 B인데 대표의 무죄 선고는 임금체불 사건이었대요. 그러니까 임금체불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뭐 아무튼 걔는 증거 불충분이란 것
뿐, 아이고 말꼬였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것일 뿐 근로자성이 부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대요. 판례가. 재판부는 헬스장이 트레이너들에게서 사업소득세를 원청 징수했고, 얘는 그러면 흔히 얘기한 아까 이게 프리랜서들 3.3 원청 징수하는 거 요거예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임금하고는 다른 형태로 줬으니까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야 라고 주장했다는 거지. 하지만 이러한 사정은 헬스장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 맘대로 야 너 4대 보험 안 들고 내가 이거요 3.3 띄고 줄 거야. 그러면 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뭐 아쉽지만 네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지적했대요. 퇴직금 미지급에 합의했다는 헬스장 쪽 주장도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퇴직금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 내용은 뭐다? 내가 받을 퇴직금이 있어요. 받을 퇴직금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근로자예요. 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로자를 인정해 주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법원에다 얘기했더니 우리 사업주는 이 사람 근로자 아닌데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근로자예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아니니까 줄 퇴직금이 당연히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알고 봤더니 뭐다? 법원에서는 야 네가 한 것들이 전부 다 네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고 지시도 다 했고 지휘 감독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근로자 맞잖아 라는 거지. 자, 요거 하나 갖고 설명해도 근로자성 판단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 것 같고, 그리고 우리 판례가 우리 법원이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지도 알겠죠. 그러면 얘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3년도 문제네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판례 문제는 항상 뒤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번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번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 취업은 하고 싶지만 나는 아직 취업 못한 사람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맞는 말 같지. 그치? 3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번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 지에 대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거 뭐예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 인정받는 거 4대 보험. 얘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판례지. 판례에 대한 얘기지. 3번도 판례에 대한 얘기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문과 판례가 섞여서 나오거나 판례만 가지고서 보기가 나오는 문제들도 있다. 그치? 그래서 자 여기에 들어간 내용들을 봅시다. 일단 참고조문으로 보면 2조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러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3번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요것만 놓고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헬스장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냐고.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판례들이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임금의 목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업이나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계속 법원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자, 보면 최신에 만들어진 법률들 대표적인 게 우리 요거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법률 자체는 최근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만들어진 법률들 혹은 최근에 개정된 법률들은 대부분 법조문이 엄청 디테일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이 되게 많아지고 이것도 설명하고 저것도 설명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하셨죠? 예. 근데 얘는 그냥 딱 봐도 예전부터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규먼트가 심하지. 그래서 전통적인 형태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이슈가 대표적인 게 골프장 캐디. 골프장 캐디는 돈을 어떻게 받냐면 18홀을 치잖아요. 그쵸? 18홀이 끝나고 보통 뭐 요즘 캐디피가 많이 올랐던데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18홀을 치고 나면 그러면은 15만, 16만 원을 보통 현금으로 줍니다. 뭐 아니면 저기 뭐야 돈으로 입금해 주던가.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나올 때 흔히 얘기하는 그린피나 카트비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때 캐디피를 같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캐디한테 직접 그 돈을 줘요. 그러면 그 캐디는 뭐 골프장만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골프장들은 뭐 출근비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옷 같은 거 본인 돈으로 골프장 가보면 캐디님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거든. 그러면 그 옷을 누가 주든지 사든지 했을 거 아니야. 뭐 그 돈 주고 산다던가 그리고 밥을 돈 내고 먹는다든가 그 골프장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마치 사업자처럼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근로자냐 아니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고 그럴 때는 사대보험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봤듯이 사대보험 아니고 이 사람이 실제 지휘감독을 어떻게 맡고 있냐, 종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다른 골프장 가서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출근도 맘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판단했다고. 누가? 법원이. 이게 전통적인 형태의 근로자성 판단의 이슈였고 또 하나가 학습지 교사. 그러니까 이 흔히 얘기하는 그 판이 일하는 판이 채용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는 개념이 아니라 뭐 학생 수 그쵸? 뭐 여러분들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그렇게 인기 없는 것 같아. 구몬 수학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런 거 할 때 뭐 내가 관리하고 있는 학생이 20명이면 뭐 그 중에 몇 퍼센트 내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판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 뭐 특수근로자, 뭐 특수고용 형태의 근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는 왜냐면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로기준법에는 최근에는 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헬스장 트레이너라든가 배달라이더라든가 이런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면서 근로자성에 대한 이슈들이 새로운 판례들로 나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전통적인 형태의 막 90년대 그쵸? 2000년대 이런 판례부터 시작해서 최근 판례까지도 같이 나오죠. 지금 보여드렸던 판례를 정리를 해보면 한 3줄 정도 혹은 2줄 정도 제가 좀 길게 정리를 했는데 사용자에게 일정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고 지휘 감독이 수행하고 허락 없이는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사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므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우리 공부할 때 같이 볼 거야. 그러면 얘가 시험 문제에 나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짠, 이렇게 되는 거지. 사회제도 때문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판례에 있는 내용,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에 있는 내용과 조문에 있는 내용이 벙벙하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나온다. 하하, 이해됐죠? 시험 문제에도 조문과 판례를 섞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 혹은 판례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 내용이라면 대표적인 게 근로자성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 자체에 보기 4개를 다 판례로 할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판례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법 상식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은 근로자성.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판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지. 다시 정리. 법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이 판례 다 외워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법조문에 있는 각각의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리고 누가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까지 보는 게 판례. 그렇죠? 법원이 해석한 내용을 갖고 실제로 그리고 이게 우리는 이제 직접 쓰는 시험이 없잖아. 근데 이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사법시험, 지금은 사법시험이 없지. 저기 누구야? 로스쿨, 예, 변시, 예,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다 스토어가 되잖아. 그땐 또 뭐가 있어? 학설도 들어갑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학설은 A 학설, B 학설, C 학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수설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왜? 법학은 해석학이니까. 있는 단어와 있는 문장과 있는 심지어 동사까지도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해석학이니까 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법 상식 생초보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는 근로작성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인에게 행복을 드리는 만복쌤 유용복입니다. 오늘은 만복쌤 생초보 특강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논법 상식 세 번째 시간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뭐 상식 차원, 시험 문제 차원에서 혹은 상식 차원에서 꼭 좀 보셔야 될 내용인 게, 네, 요즘 이제 노동부 장관 바뀌면서 고용노동부 장관 바뀌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포괄임금제죠. 네, 공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일단 뭐 상식적 개념에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 하실 때도 꼭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이 시험 문제에도 나올 만하고 심지어 포괄임금제는 우리 법전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노동법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그런 게 가끔씩 있어요. 예. 법전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포괄임금제 한번 찾아보세요. 포괄임금제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로서 확정이 돼서, 네, 판례로 내용들이 쌓이면서 확정이 돼서 실제 생활에서 쓰고 있는 형태의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는 우리 기존에는 긴급조정은 조문만 놓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조문과 판례를 갖고 얘기를 했다면 포괄임금제에서는 판례만 얘기를 하려고 갖고 와봤고요. 공짜노동 포괄임금 의심사업장 43% 적발됐고 4.5억 체불 4.5억, 야 많다. 예. 그래서 이거 최근 뉴스예요. 네. 실제로 이제 고용노동제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나가시겠지. 요즘 이름이 바뀌었지. 우리, 예, 노동감독관으로. 노동감독관들 그러니까 노동노동부 수검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즘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있는 사무실도 얼마 전에, 네, 수검을 받았습니다. 와서 제일 먼저 보시는 게 포괄임금제입니다. 정확하게는 포괄임금제라는 제도가 명확하게 법률에 있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예, 감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제대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요. 뭐 연차 유급휴가 나중에 이제 우리 노동법 공부하면은 같이 보겠지만, 1년 만근하면 80% 이상 근무를 하면 15개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안 되면 한 달에 하나씩, 한 달을 만근하면 하나씩 이렇게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2년 동안 근무를 안 하고 중간에 퇴직했을 경우에 개수 계산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심지어 되게 많은 사업장들이 실제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계산하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뭐 누구는 뭐 5월 20 며칠자로 들어왔고 누구는 1월 1일자로 들어왔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우리 또 연차 유급 휴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촉진제도라는 게 또 있어요. 1년이 되기 뭐 6개월 전에 뭐 2달 전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사람마다 다 그게 다르다 보면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들이 연차 유급 휴가를 회계연도로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월 1일자, 10월 31일자, 예, 이렇게 해서 운영 편의성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실제 이제 입사일자가 1월 1일인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중도에 입사한 사람들은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개수가 있고 퇴직하는 시점에서 계산을 다시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죠. 네, 뭐 이런 것들도 요즘 주로 이제 들어오시면 노동감독관들 오시고 하면은 내용 확인해 보는 내용들이 이에요. 대표적인 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장근로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거고, 뭐 연장근로 수당은 뭐 짧고 굵게 얘기해 보자면 뭐 대부분 이제 노동법에 대해서 이해도가 조금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8시간보다 근무를 더하면 그쵸? OT라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수당이 있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근데 실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이거를 이제 뭐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법정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이고요. 네, 8시간이에요. 네. 뭐 요거의 초과분에 대해서 뭐 수당을 준다. 뭐 그리고 뭐 휴일 근로면은 더 줘야 되고, 네, 뭐 저기 야간 근로면 더 줘야 되고,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 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단시간 근로 초과하게 되면 더 줘야 되고 이런 거 복잡해요. 어. 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연장 근로는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 OT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 이렇게 오버타임 는 일단 1.5를 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노동법을 공부하시게 되면 사실 그 얘기도 그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상식하고 좀 다른 얘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게 많아요. 빨간 날이라고 불리는 날 우리가 쉬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기존에는 빨간 날 심지어 그 빨간 날도 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빨간 날 쉬라는 얘기는 근로기준법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법에 대해서 모르면 그냥 빨간 날은 원래 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빨간 날 쉬었던 이유는 기존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뭐 지금은 이제 법률이 개정되면서 빨간 날 다 쉽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법을 알기 전과 알고 나서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방금 얘기했던 연장근로수당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달라질 거고, 특히 휴일에 대한 부분들,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알기 전과 알고 난 후의 달라짐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리걸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관점에서 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사회적 상식적 관점에서 얘를 바라보느냐의 차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공부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다시 서론이 길어서 돌고 돌고 돌아.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주 이거예요. 연장 근로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내가 뭘 만든다 그럴까? 예, 요거. 예, 마우스 포인터라 그러죠. 마우스 포인터를 만드는 공장 라인에서 일하는 생산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계산하기가 아주 간단해요. 오늘 마우스 포인터 우리가 10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900개밖에 못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2시간만 일 더해서 1000개 채우고 가자. 그러면 2시간만큼에 대해서 연장 근로를 했고 2시간에 대해 연장 근로는 원래 받는 통상임금의 1.5배만큼 주면 되니까 계산하기가 깔끔해. 그런데 사무직이야. 그러면은 일의 결과에 대해서 측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일이 마감인데 일이 안 끝났어. 근데 이거를 그냥 몇 시간을 해서 끝나야 되는 사람마다 좀 다를 거고. 차라리 마우스 포인트 10개만 100개 더 만드는 건 깔끔하지. 그런데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그렇죠? 사무직이 우리 사회 어떤 근로자의 메인스트림으로 이렇게 오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 거지. 산정하기가 어려워. 몇 시간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그냥 한 달 동안 근무를 하면 보통 한 20시간 정도 일을 더 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20시간어치만큼 연장근로상을 미리 줄 테니 너랑 나랑은 연장근로 계산하지 말자라는 게 포괄임금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90년대부터 어느 정도 그 판례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그냥 당연히 좀 할 수 있는 대신에 전제 조건은 뭐다? 연장 근로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걸로 가져온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얘를 공짜노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정 OT라는 표현들을 좀 쓰는데 여기 밑에 있죠. 네, 고정 OT. 그래서 원래 뭐 기본급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기본 200이 좀 넘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지 이제. 뭐 250만 원이라고 합시다. 250만 원인데 고정 OT 한 20시간치 더 쳐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면 좀 다르겠지만 뭐 280만 원 정도를 미리 줬어요. 그리고 급여 명세서에 너의 고정 OT는 이만큼이고 이만큼 돈을 더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대신에 우리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라고 얘기했어. 그게 포괄임금제. 그런데 실제 일을 하다 보면 한 달에 20시간에서 내가 일이 끝나면 다행인데 안 끝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 그쵸? 뭐 밤 많이 새는 걸로 유명하죠. 그 직종이. 예. 뭐 그러다 보니 실제 일을 하니까 40시간, 50시간 일을 하는데 우리 그냥 포괄임금제 하면서 연장 근로에 대해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나는 못 받네.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시간어치를 공짜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했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79곳 중에서 34곳이 수당을 미지급했고 체불액이 5억 정도, 4억 5천만 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임명신고 분석해서 연말까지 상시감독 추진하면 이게 이제 최근 5월 28일자, 니까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기획감독은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거나 실제로 근데 이게 언론에서도 한참 난리였어요. 뭐 판교에 불이 안 꺼지는데 과연 그네들은 연장 근로 수당을 다 받고 있을까? 막 이런 것들 기획기사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청원, 익명신고센터, 제보 뭐 이런 것들이 접수된 의심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중 고정 OT 방금 얘기했었죠? 고정 OT라는 게 있어. 우리는 이 정도 하니까 보통 이 정도 줄게 해서 활용사업장이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활용한 6개 사업장. 고정 OT를 쓰는 경우도 있고 정액급제나 정액수당, 정액야근수당을 활용하는 경우. 뭐 말만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는 비슷합니다. 대상 업종은 주로 음식점, 숙박업 등 서비스업하고 정보기술, IT 업체. 일반적으로는 이쪽이 되게 많고요. 뭐 식당이나 숙박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숙박 이런데 숙박업소 이런 데들은 보통 이제 아르바이트가 되게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아르바이트는 저런 계산들을 좀 확실하게 하는 편이고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어떤 호텔리어들, 그렇죠? 이런 분들도 아무래도 야근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봤대요. 네. 기사 내용을 요약해 보면 포괄임금을 활용하면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주 최대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이게 우리나라 현재 아까 우리 저기 법정근로시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연장근로의 한도는 주당 12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52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어요. 근데 얘도 사실은 주 52시간제, 주 40시간 제도라고 해서 18년도 정확하진 않아요. 갑자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전전 정권 시절에 말이 나왔던 건데 예전에는 일주를 며칠로 보느냐라는 걸 가지고서 그 행정관청에서 파악하는 게 달랐어요. 또 주를 5일로 보고 나머지 2일은 뭐 별도로 봐서 실제 뭐 60 몇 시간까지 일을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행정 해석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법 개정을 하면서 일주는 7일이다라고 딱 정해져 버렸어. 그래서 주 40시간이 법정 근로잖아요. 그래서 주 40시간밖에 일하는 7일 동안 40시간밖에 일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연장 근로는 일주에 12시간 한도로밖에 못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의 근로자는 일주 7일 동안 52시간밖에 일을 못 합니다. 넘어가면 법정 근로시간 위반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요거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대. 요게 요만큼.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실제 일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 수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업장도 많았다. 뭐 그 얘기는 뭐다?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돈을 줬을 리가 없겠지.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요즘 말 많고 탈이 많은 이유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제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참고 판례를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사무직이 우리나라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오면서 90년대 정도가 되겠지. 예. 뭐 사무직이 더 많다, 생년직이 많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사무직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자꾸 연장 근로를 하게 되고 하니까 요즘은 뭐 그래도 예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주 52시간제도 정착되고 이러면서 많이 좋아져서 땡하면 퇴근하고 땡하면 출근하고 특히 이제 요즘 주니어들이 시간 되면 집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예. 이래서 자리를 좀 잡았지만 이때만 해도 우리 저기 뭐 특정 SN 땡뭐 이런 거 보면 막 90년대 사무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막 담배 뻑뻑 피면서 막 회의하고 막 출산휴가 며칠 갔다 와요. 3일만 갔다 와도 되지. 그러면 부장님 따봉 막 이런 거 봤잖아. 그때는 사실 이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지. 그런데 그때 포괄임금제 계약이라는 게 법령에도 없는 거를 법원에서 만들어서 사용자의 청약에 대한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는데 당연하지. 그치?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 많이 하게 되면 알아보겠지만 연장 근로는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예, 포괄적 동의를 하더라도 추적 규칙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근로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 승낙은 명시적인 것이 한정하지 않고 말도 참 이 법원의 판사님들 글 쓰는 거 보면 어렵겠어. 명시적인 것 정확하게 애구나. 한정하지 않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묵시적인 게 무슨 말이죠? 명시는 써서 보여주는 거. 뭐 안 쓰더라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걸 명시라고 표현하죠. 묵시는 말 안 하지 않아도 아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 예. 그래서 묵시도 가능하대. 옛날엔 이랬대. 포괄임금제 계약해서 나는 연장근로 달란 말 못해. 대신에 뭐 한 달에 30만 원씩 30시간씩 더 주고 있어. 이게 가능했대. 94년도 판례에는 포괄임금제 합의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을 인정한대. 그러니까 이 얘기에 뭐냐면 근로자에게 30시간 더 주고 연장근로 시키는 게 불이익이 없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얘도 뭐 30시간 하고 35시간 실제로 일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하면 못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어디야?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예. 그래서 유효성이 인정된대. 그 포괄임금제를 법원에서 인정을 했대. 자, 그럼 최근을 2000년대로 넘어오면 어떤지 봅시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 성격상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경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뭐 얘는 정확하게 몇 시간 일하는지 파악하기 너무 어려운 거지. 그리고 업무 성격상 뭐 정액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고 불이익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라는 게 2000년대 후반 2009년도의 얘기. 2010년도로 넘어오면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좀 바뀌어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 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면 미달되는 법정 수당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포괄임금제의 내용은 약간 전제 조건 요건만 있었지 근로시간 한정이 어려워. 그리고 일일이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한 30시간 주고 퉁쳐라는 개념이었다면 뒤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포괄임금제가 그게 근로시간 한정 어려운 요건이 있어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계산해 보니까 이 근로시간 법정수당보다 적은 금액이면 무조건 오버하는 건 줘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판례만 있어도 이게 네 문제잖아. 보기가 네 개잖아. 그쵸? 뭐 얘는 원래 있는 거 보여주고 얘는 포괄임금제라면 차액은 발생해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얘가 틀린 거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오케이? 예. 근데 우리는 실제 이제 시험을 볼 때 대법 이런 거
예, 우리 요걸 판례 번호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FM대로 얘기하자면 대법원 1992년 2월 28일 선고 9.1-20208 이렇게 써야 되고 30208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좀 사람마다 정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전 이렇게 할 거거든요. 대법 이렇게 하고 찍고 이렇게 할 건데 얘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왜냐면 시험 문제에 얘가 나올 일은 없거든. 보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들처럼 그냥 얘 빼고 이 내용들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판례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 문제풀이 전까지는 무조건 저 번호를 계속 넣어드릴 거예요. 왜? 언제인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최신 판례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옛날의 판례인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면 90년대엔 이랬구나, 2000년대엔 이렇구나, 2010년대에는 이렇구나 라는 걸 보면 되고요. 얘는 선고일이고 얘는 사건 접수일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일이 아니라 사건 접수 번호예요. 그러니까 이는 2008년도에 접수된 사건이고 선고는 1년 뒤에 한 거지. 얘는 91년도에 한 거고 1년 뒤에 한 거지. 이 중에서 보면 선고일하고 접수된 연도하고 차이가 많이 난 애들이 있어요. 예, 얘들은 뭐예요? 이슈가 많았던 애들이지. 오케이. 그렇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 이해하셨죠? 포괄임금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실 포괄임금제는 최근 시험 문제 안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문제도 없는데 요즘 계속 이놈의 포괄임금제 없애겠다고 아주 덤비고 계시죠. 네, 그래서 꼭 한 번씩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노동법 상식의 관점에서 포괄임금제가 뭔지 좀 아시면 좋겠다. 그리고 내 친구가 취직했는데 야근을 맨날 하는데 20시간 주고 퉁친데 이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지 마라고 얘기하셔야 된다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법 상식 세 번째 시간으로 포괄임금제 판례만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약에 행복을 드리는 멍보쌤 유영복입니다. 생초보 특강 네 번째 시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법 상식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네, 엄청 했죠. 과거형. 요즘은 조금 많이 줄었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흔히 우리가 노동청이라는 표현을 쓰죠.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엄청나게 많이들 하셨었고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제 인정받은 건수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을까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반도 안 돼요. 네, 10% 정도 수준이라고, 네,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한 10%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 괴롭힘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내용 자체가 일단 법조문에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이들 이 부분을 갖고서 소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청을 올리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또 인정되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갖고 온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새롭게 생긴 법률들이 전반적으로 내용이 자세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판단을 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일단 조문을 가지고서 요건이 뭔지 어떤 내용들이 해당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는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우리 생존포특강 네 번째 시간으로 가져와 봤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 실질적으로 된 게 19년도예요. 19년도에 이제 법률에 개정이 됐고 실행이 됐는데 MBC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 상태가 아니다라는 타이틀로 조선일보에 기록 19년도에 있었네요. 네. 요 내용은 실제로 우리가 기본 이론 쪽에서 얘기를 할 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금치 상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직장 내 괴롭힘을 얘기하면서 갖고 왔던 이유가 작년에 MBC 계약직 아나운서 아나운서 기도 하고 뭐라 그러죠 우리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 한 분이 괴롭힘 때문에 돌아가셨던 사건이 있었죠. 네. 그러면서 예전에 뭐 굳이 히스토리를 얘기해 보자면 MBC에서 예전에 파업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대체 인력으로 계약직 아나운서들 채용이 좀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들이 안에서 일단 뭐 속된 표현으로 왕따 뭐 이런 것들 좀 당하고 이러면서 이슈가 좀 많이 있었다고 하고, 이때 이 사건이 좀 정리가 잘 됐으면 작년에 끔찍한 그 사건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노동부 이 당시에 MBC의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개정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7월 16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개정돼서 들어왔고 시행된 날이 이날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을 개정을 하면 그 법률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할 때 시행일자를 적습니다. 왜냐하면 뭐 준비해야 될 시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법은 7월 16일 날 개정이 됐고, 그날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라는 표현은 이 7명의 아나운서가 속된 표현으로 벼르고 있었던 거지. 개정법 나오면 우리 바로 진정할 거야 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노동부에서. 그리고 행정 종결 조치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 조치는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에게도 당연히 통보가 됐겠지. 노동부는 MBC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한 아나운서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라.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와 조직 진단을 해라. 1번, 2번이죠. 그리고 3번.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예방 활동을 실시해라. 그리고 괴롭힘 예방 대응 체계 점검 개선 등을 권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말 그대로 권고죠.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결론을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하는 게 좋겠어라고 권고했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권고가 아니라 만약에 그 당시에 좀 뭐 시정명령 같은 걸 통해서 정리가 됐으면 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개정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얘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인척이 했을 경우에 있는 건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조항입니다. 대신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 혹은 관련돼서 증언을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되면 처벌 조항이 있기는 해요. 근데 괴롭힘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있는 벌 있고 뒤에 가면 벌칙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형벌 조항이 있고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 조항은 말 그대로 형사처벌입니다. 그쵸? 요 두 가지 구분하려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벌금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형벌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징역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내 인신을 구속하는 형벌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징역 몇 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벌금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이 있고 돈으로 내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과 벌금형은 형벌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빨간 줄 간다 그러죠. 네, 그거예요. 그리고 과태료는 벌금보다 더 센 과태료를 낼 수도 있지만 얘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벌입니다. 표현이 행정벌이긴 하지만 얘는 빨간 줄이 가지 않아요. 흔히 얘기하는 얘는 전과라는 게 되고 얘는 전과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하셨죠?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에는 과태료는 있지만
형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 조항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형벌과 그러니까 징역 벌금과 과태료는 완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과태료를 처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 표현은 행정벌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과태료를 처벌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아요. 이런 관점도 좀 보시면 좋겠다. 그렇죠? 네. 직장 내 괴롭힘이 에는 형벌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X가 되는 거지. 그치? 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전에 우리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은 2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게 19년도에 개정되고 시행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노동법이 들어가는 시험들에는 되게 핫한 문제들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경영지도사 시험에도 나왔었고, 거기는 뭐 노동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노사관계론 같은 경우가 있어서 뭐 나왔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직 9921년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한번 문제 같이 볼까요? 1번. 직장 내 괴롭힘은 1번 얘기하기 전에 직장 내 괴롭힘은 일단 판례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자체의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판례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얘는 뭐다? 조문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면 1번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의겠죠. 2번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신고하여야 한다. 우리 그 법률에 있는 문제들을 볼 때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들 중에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 혹은 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 이 문제도 얘가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거든. 3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 노동법 공부하시다 보면 불리한 처우, 그러니까 뭔가 신고한 거를 이유로 아니면 뭐 했던 걸 이유로 해가지고 불리한 처우를 하면 꼭 뭐가 붙어요? 형벌이 붙습니다. 예, 그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실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거를 되게 엄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법률에 종종 나와요. 그러니까 며칠 이내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 날짜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지체 없이를 기억하셔야 되고 이 지체 없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시험 문제 보기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 제가 답을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해서 보시는 게 우리 노동법 공부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왜냐하면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 문장 자체는 맞는 문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읽다 보면 뭐 끄덕끄덕하고 넘어가기 딱 좋은데 여기서 톡 걸리지. 그래서 저런 거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라는 문제들을 꼭 하면 특히 조문 문제들은 꼭 한 번씩 챙기면서 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6장의 2의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이 언제? 2019년 얼마 안 됐다는 거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사용자가 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주체를 얘기하고요. 누가 할 수 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한대요. 네,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과태료는
민법에 이게 이렇게 있거든. 친족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뭐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사용자의 친척, 친인척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76조의 1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없단 얘기야. 그리고 얘도 보면은 뭐예요?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다? 법학은 해석하기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짠짠. 네, 다 지웠고. 그러면 넘어가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게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발생 조치 두 개 조금만 하고, 네, 살짝만 연하게, 네, 하고 그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만 볼게요. 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누구든지. 이게 근로기준법하고 노동법 전체에 또 누구든지가 몇 개 안 나와요. 예. 요거는 또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기본 이론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해야 될 의무를 둔 거지. 3번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이하 피해 근로자 등이라 한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피해 근로자 등 안에는 두 개의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피해를 입은 근로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실조사 중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실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아이고 간만에 터졌어 말이. 한 번도 안 틀렸어. 다시. 그래서 아직 조사 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건지 아니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 있는 거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여기에 피해 근로자 등이라고 나오니까 뒤에 뭐라고 나와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1번 또는 2번인 사람이지.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들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번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괴롭힌 사람, 그치? 네. 그리고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에 대하여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은 거지. 왜? 조사가 끝났으니까 피해 근로자 등이 아니라 피해 근로자가 되는 거지. 아따 어렵다. 그치? 6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말이 꼬였죠? 6번, 7번을 읽었어. 6번 읽다가 6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자, 2항이 뭐냐면 요거예요. 사용자는 1항에 따른 실근로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 이 조사가 7항에 있는 거지.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는 또 뭐야? 피해 근로자 등이야. 왜?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되니까. 그치? 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7개의 항으로 되어 있어요. 어렵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우리 기본이론 공부하고 하면서 이 조문을 이렇게 띄워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까?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법학 전공자라고 해도 이렇게 정리하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할 때 보통 이것만 갖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정리를 한번 하면서 내용을 봐야겠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줄글로 하면 어려워요. 예. 그리고 사람의 머릿속에 모든 거는 이렇게 구분돼서 정리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뭐 단연간의 직장 생활과 단연간의 연수 경험과 가르쳐 보니 표가 최고예요. 예. 아니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 더 복잡해지지. 그리고 나중에 시험 볼 때 뭐가 뭔지 모르게 되지. 그래서 표로 정리를 합니다. 7개의 항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거에 연결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1, 2, 3, 4, 5, 6항 그리고 관련돼서 7항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괴롭힘의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냐? 주체와 대상으로 구분을 하면 누구든지라는 주체가 할 수 있고 얘는 직장 내 외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잠깐 좀 웃고 넘어가자면 웃고가 아니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뭐 안 했다 그랬잖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다가 신고하는 사람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입니다. 맨날 듣잖아. 맨날 듣잖아. 회사에서 힘들다? 우리 대리가 나 이렇게 괴롭힌다? 우리 부장이 나 이렇게 괴롭힌다? 듣잖아. 그러다 보니까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거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신고의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예요? 사용자예요. 사용자예요. 그쵸? 사업주, 경영 담당자,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 포함. 얘는 우리 근로자성에 대한 얘기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노동법 형식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사용자성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했지. 근데 사용자에는 이 범위가 일단 들어갑니다. 예. 얘는 법률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신고하느냐라는 얘기를 할 거고, 객관적인 조사의 실시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지체가 있거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여기 또 2항이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 및 사용자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인척, 아까 우리 뭐라고 돼 있었어? 법률에 민법 제767조에 따른 인척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있었지. 예로 정리해버리면 한 줄이면 끝나. 그쵸? 그런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 그러니까 얘는 과태료가 세네.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사 과정의 조치는 피해 근로자 등이라는 게 있고, 조사 과정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행위자에게. 최소한 조사하는 동안만큼은 얘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같이 붙여놓으면 힘들 테니 근무장소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을 하려고 되어 있는데,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피해 입은 사람인데 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니네 맘대로 막 제 딴 데로 보내고 막 이거 하지 마, 이 뜻이고, 사실 확인 조치는 이제부터는 피해 근로자가 된 거지. 피해 근로자가 요청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죠.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사실 확인 조치, 이번에는 행위자에 대한 겁니다. 그쵸? 사실 확인한 다음에 피해 근로자에 대한 거. 사실 확인한 다음에 행위자에 대한 거.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꼭 청취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할 거면 의견 청취해라. 그리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할 거면 요청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존재를 합니다. 그치? 그리고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는 징계나 근무 장소의 변경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4항이나 5항,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사실 확인 후의 조치를 피해 근로자에 대해 하는 게 있고, 그리고 행위자에 대해 하는 게 있는데,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리한 처우 금지,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는 본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누구든지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할 수도 있지.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 그런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는 사용자가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없지. 걔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얘는 대상이 신고한 근로자가 되고, 혹은 피해 근로자라고 주장한 사람에게도 불리한 처우는 당연히 금지되지. 그러면 얘는 3년에 3천만 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과태료밖에 없어. 뭐가? 사용자의 친인척인 경우에 1,000만 원. 행위자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근데 얘는 민법상 손해배상은 변론.
그리고 만약에 괴롭힘 자체에 폭력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걔는 당연히 형사 고소. 얘는 변론. 근데 근로기준법 상에는 없다.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까지 노동법 공부를 안 해봤고 내가 그냥 사회적 상식에서 얘를 바라본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괴롭힌 사람이 있는데 괴롭힌 사람한테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사용자만 과태료 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쵸? 예.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가가 손해배상을 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안에는 이렇다. 불리한 처우하는 게 최악이고 얘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벌칙일까 그러면 사용자. 자, 비밀유지 조사 과정에 참여해서 보고받은 사람은 500만 원 이하. 어휴, 오타. 네, 인간적이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다시 비교해 봅시다. 예를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참으로 잘 이해가 되겠다. 제가 방금 전에 한번 간단하게 우리 조문 보면 설명해 드렸었죠. 그쵸? 이해돼요? 안 됩니다. 얘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놓고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생초보 특강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를 갖고 온 이유는 일단 앞에서는 우리 조문으로 나오는 문제, 뭐 판례로 나오는 문제 이런 형태들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법 공부하시면 조문 판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얘는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굳이 저랑 같이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저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보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런 조문들 신규 새로 생긴 이런 조문들은 내용이 워낙에 복잡해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생초보 특강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는 버릇들 들이시라. 근데 대부분의 기본서나 이런 내용들이 표로 되어 있기보다는 줄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공부하시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공부하실 때 본인이 정리하는 방법을 표로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모든 내용을 표로 드릴 거예요. 실제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요 윗부분에 조문이 있을 거고요. 그 조문을 쪼개서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볼 거예요. 자, 뭐 생초보 특강 벌써 네 번째 시간까지 해서 다 봤는데 뭐 되게 짧은 시간들이었죠. 20 몇 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들이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노동법 공부를 해볼만 하겠구나.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생초보 특강을 좀 들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렇게 뭐 4번 정도 들으면 해볼만 한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이제 실제 사례들을 갖고 와서 얘기했던 거는 맨 처음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법이라는 게 나랑은 상관이 없는 저 어나더 레벨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일들을 갖고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실제로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만 실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고 하는 거다라는 관점에서 좀 한번 이해에 도움이 되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해볼만 하시죠? 보니까 생각보다 다시 한번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법은 외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해석하시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석할 거다. 그래서 제가 자꾸 하면서 중간중간에 1번, 2번 자꾸 다는 이유는 그게가 요건이고 효력이고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이슈는 우리 판례에서 본다.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모쪼록 마음 먹는데 여러분들 시도하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어떤 틀 그리고 어떤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복쌤은 항상 여러분들의 건승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같이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꼭 건승하실 수 있게 아유씨 건승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번 실제로 강의에서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우리 2026년도도 벌써 6월 달이고요.
조금만 지나면 반이 지납니다. 그리고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 뭐 이제 1년이 안 남죠, 이제는.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하고 공부할 때 가급적이면 컴팩트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방법으로 준비해 놨습니다. 모쪼록 우리 그 자리에서 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만인에게 행복을 드리는 만복쌤이었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